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경제학 객관식 풀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장 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의 5번 문제. 7장 5번 무슨 문제냐? 좀 문제가 기네요. 어느 경제의 A와 B 두 구성원이 있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균형 모델이랑 눈치채야 되죠. 각각의 후생을 UA와 UB로 나타낼 때 효용 가능 경계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효용 가능 경계가 이거 직선으로 됐네요. 효용 가능 경계선이 직선 함수로 나왔는데 EUA 플러스 UB는 100 이래. 직선 함수 아닙니까 이거? UB로 묶어내면요 마이너스 EUA 플러스 100이잖아. 효용 가능 경계선인데 함수가 이 직선으로 나왔어요. 원래 직선이 직선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원점에 오목한 곡선인데 이거는 이제 직선으로 주네. 그럼 이거 이제 해보면은 UA, UB 기울기 2 마이너스 2 Y절편 100이네. 그죠? 여기 100 기울기 2 쭉 내려오겠죠 이게. 이렇게. 그럼 여기 50이네. 그죠? 이게 이제 효용 가능 경계선입니다. 효용 가능 경계선, 효를 담고 있는, 효를 의미하고 있는 효용 가능 경계선입니다. 자, 요리 주고 정부 개입이 없을 때 원래 경제 시장의 균형 배분에서 A의 후생은 0, B의 후생은 100이었다가 처음 경제가 여기네요. 처음 경제가 여기. 이거 완전 엄청나게 불평등입니다. A의 후생은 제로고요. B의 후생이 100이 되는. 엄청나게 불공평하네 지금. 근데 여기 이제 효용 가능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효율은 돼. 효율은 되는데 공평은 진짜 불공평한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불공평하니까 정부가 어떤 소득 재분배 정책이 도입된다면 시장 균형에서 A의 후생은 20으로 늘고 B의 후생은 50으로 준다. 자, 소득 재분배 정책이 들어가가지고 A는 좀 잘 사게 했네. 20으로 20 0에서 20으로 좀 잘 살게 했고요. B의 후생은 100에서 50이 되도록 했습니다. 50. 자, 그럼 여기서 그 50이 그럼 요 20이면 50이 요 선상에 있어요? 여기 선상이 50입니까? 아니죠. 여기 기울기가 2니까요. 여기서 20이 나가면 40이 떨어져야 되죠. 기울기 2니까 여기 20이 나가면 40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60이 돼야 돼. 요 선상은 60이 돼야 되는데 50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안쪽이네. 그러면 요거는 딱 보면은 50은 여기 아닙니까 지금. 50.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불공평하니까 정부가 재분배 정책을 썼겠죠. 그래서 A를 좀 잘 사게 했고 B를 좀 못 사게 했는데 근데 경제를 일로 보내버렸네. 일로. 그럼 약간은 공평은 개선됐지만 비효율이 수반돼 버렸네 이거. 그죠? 이 점은 완전한 공평도 아니고 20, 50이니까 완전하게 공평한 건 아니잖아요. 완전한 공평은 아니지만 공평은 좀 개선됐어요.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데 요거보다는 처음 경제 상태보다는 공평이 개선됐지만 비효율이 수반됐네. 왜? 효용 가능 경계선 안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비효율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죠. 이 문제를 보면 그렇게 됐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옳지 않은 말은 1번 이 경제에서 정부 개입이 없는 시장경제, 정부 개입이 없는 시장경제의 균형은 파레토 효율이다. 맞죠? 처음 경제가 선상했기 때문에 파레토 효율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소득 재분배 정책은 파레토 비효율성을 이야기한다. 맞죠? 일로 보내버리면 비효율은 수반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분배 가치관 들어오네요. 사회후생이 효용의 합이면 공리주의죠. 사회후생의
효용의 공리주의로 정의될 때 정부 개입이 없는 상태가 이 경제의 사유생은 극대화된다. 자, 공리주의 이제 이거 이제 빨간 거로 사유생 무차고 우리 공리주의는 이게 이제 두 사람의 후생을 합쳐 정의하는 이런 분배 사상으로 사유생 무차곡선이 기울기 1에 우하향 직선 형태죠. 그 여기 보면은 공리주의의 사유생 무차곡선 끄면은 기울기 1인 기울기 2고 기울기 1에 사유생 무차곡선 끄보면은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이런 경우는 공리주의는 여기가 후생극대예요. 공리주의 입장은 요놈이 효율도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평하지 않는데 공리주의란 이 사상은 이 저소득자를 전혀 배려 안 하는 주의 아닙니까? 공리주의 입장은 여기가 후생극대예요. 이 사유생 무차곡선이 제일 바깥쪽에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효율도 되고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공평이 되는 거죠. 이게 공평해서 공평하지도 않는데 공리주의 사상의 입장에는 공리주의는 그냥 이 두 사람의 후생을 합쳐 정해버렸잖아요. 합쳐 정의하니까 이 공리주의 입장은 여기 제일 공평해요. 사유생이 제일 높아요. 지금. 그래서 공리주의는 처음 경제 상태가 후생극대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공리주의 말고 평등주의나 그 다음에 채소국대주의는 전혀 아니죠. 이 채소국대주의나 평등주의는 여기 어디 공간 요게 요 어디에론가 이렇게 두 사람의 후생이 같아지는데 뭐 얼마인지 몰라도 딱 같아지는 그게 완전 평등 상태가 최고 후생극대라고 봅니다. 그럼 L자만 꺼볼게요. 뭐 이거 두 개는 비슷하다 보는데 L자 형태의 사유생 무차곡선 끄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얼마인지 몰라도 둘이의 후생이 똑같다 가정합시다. 똑같은 데로 합시다. 여기와 여기가 똑같은 데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채소국대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채소국대주의 입장에서 요점이 효율도 되고 공평도 되어 후생극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리주의는 여기, 채소국대주의나 평등주의는 여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3번 맞아요. 3번 맞고 4번 사유생이 효용의 최소값 미니멈 채소국대주의네요. 채소국이 정의될 때 이 소득 재분배 정책은 사회 후생을 극대화한다. 분명히 틀렸습니다. 내가 채소국대주의 사유생 극대점은 이런 점이라 했어요. 이 선상이 있어야 되고 또 둘이의 후생이 똑같아야 되고 완전 평등해야 되고요. 이것이 요거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선상에 있으면서 이래야 후생극대입니다. 근데 아까 정부의 세득 재분배 정책은 요로 보냈잖아요. 지금 이거는 공평은 약간 개선됐다고 보는데 효율이 저해됐기 때문에 후생극대는 아닙니다. 후생극대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요 소득 재분배 정책은 최소극대주의 입장에서는 후생이 좀 개선됐다고는 공평이 좀 개선됐다는 거죠. 사유생 무차별곡선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고 여기는 아예 이런 형태의 사유생 무차별곡선. 그러니까 후생이 제일 낮아요. 후생이. 근데 후생 극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후생이 높잖아요. 이렇게 L자를 꺼보면. 물론 이제 후생 극대는 여기죠. 여기. 그래서 여기 후생이 극대화된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후생이 좀 개선된다. 공평이 개선된다 했잖아요. 후생이 좀 개선된다. 이렇게 하면 맞고요. 후생 극대화는 여기입니다. 여기. 최소극대 입장에. 그래서 그 4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그죠? 4번이 답이고 5번은 사후생이 효용의 이거는 이제 평등주의죠. 평등주의로 정의될 때 이 소득 재분배책의 도입은 이보세요. 이건 정확하죠. 사회후생을 개선시킨다. 이런 맞죠. 네. 극대화. 평등주의도 여기가 후생 극대화입니다. 이게 평등주의도 사회후생 무차로 섞으면 원점에 볼록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후생 극대화인데 그것도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후생이 제일 낮죠. 이게 원래 경제 상태는.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후생은 좀 개선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5번은 맞는 말이죠. 사후생은 좀 개선된다. 이렇게 맞고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자,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좀 응용 문제죠. 공평성에 관한 그 응용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7번은 이제
생산 가능곡수 또 나왔는데 파체적 개념 이런 거 막 같이 물어봤어요. 일단 문제 읽어보고 6번에 아래 그림은 X제와 Y제 두 제야를 생산하고 있는 어떤 경제 생산 가능 곡선과 생산 가능점을 나타낸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을 집중으로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6번이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상에는 무조건 파레토 최적이죠. 파체적에 이제 A, C, D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이게 바로 최적들입니다. 이제 바로 비최적이 하나 찍혀있네. B 이렇게 찍혀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다음 중 틀린 말을 찾아라 했어요. 자, 1번 A점에서 X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C점에서 X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 것의 기회비용보다 더 작다. 여기가 이제 기회비용이 더 작다. 여기가 기회비용이 더 크다. 자, 그거나 맞죠? 우리가 원점에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이면 일로 쭉 갈 때 X제 생산해 나갈 때 Y를 점점 많이 포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로 갈수록 X를 똑같이 만들 때 Y제가 점점 많이 포기되는 기회비용 최정이죠.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기회비용이 더 크고 여기보다 또 여기가 또 기회비용이 더 큽니다. X를 보세요. 여기 X를 이만큼 만들면 이 Y가 조금 포기되는데 여기는 X를 이만큼 만들면 똑같이 만해 Y는 조금 더 많이 포기되고요. 여기는 뭐 더 하죠. X를 조금 더 만들면 Y가 뭐 이만큼 포기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리로 갈수록 기회비용이 최정한다. 그건 이제 아시죠? 이런.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오목한 형태, Y형 직선 형태, 원점에 볼록한 형태 다 가능하죠? 이거는 이제 기회비용 최정, 한계 변환율 최정, 이거는 이제 기회비용 일정, 한계 변환율 일정, 이렇게. 이거는 이제 기회비용 한계 변환율 체감, 이렇게 되죠. 원래 이유는 이제 외우고 나왔어요. 이거는 기회비용 올라가서 기회비용 최정이고요. 이거는 기회비용 올라갈수 이제 X를 똑같이 만들 때 Y제 포기되는 양이 똑같은 기회비용 일정. 이거는 이제 기회비용 체감 되는데 원래 이유는 그냥 알아보세요. 원래 이유는 생산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나라가 XY 생산 시 규모에 관한 생산 법칙이 수학 체감하면은 기회비용이 최정하여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규모에 관한 수학 불변하면은 1차 동차죠. 이 나라 XY 생산의 법칙이 1차 동차면 기회비용이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 XY 생산의 법칙이 규모에 관한 수학 체정하여 규모의 경제를 띠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띠는 경우라면 기회비용이 체감하여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거 활용은요, 우리 경제학 원론책에 요런 생산 가능 곡선이 활용되는 곳은 이론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사용되고 이것도 사용되죠. 우리 이제 국제경제학에 요 직선 생산 가능 곡선을 이용하는 게 그 리카도의 비교이론이죠. 리카도 비교이론이 수학 불변 모델, 기회비용 일정 모델을 사용해서 비교율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이제 허블러, 근대경제학자 허블러가 이제 좀 보완을 해서 허블러의 비교이론이 수학 체감 모델, 기회비용 최적 모델로 이용해서 비교이론을 설명하는 사람이죠. 이 두 개는 이제 국제경제학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 형태는.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데 나왔고, 여기 이제 우리 그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볼록한, 직선하는, 원점에 오목한 이유의 답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기 1번은 맞는 말이죠. 지금 이 문제상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올라갈수록 X에 생산할 때 Y제 포기하는 양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최정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D점보다는 C점이 더 파레토율이다. 자, 이러면 이게 이것도 파레최적, 이것도 파레최적, 이것도 파레최적입니다. 파레최적끼리는 절대로 비교 불가하죠. 나중에 좀 이따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비교되냐, 비교 안 되냐, 그거는 조금 더 정리했는데, 파레최적끼리는 이 점이 좋냐, 이 점이 좋나, 이 점이 좋나, 절대로 비교 안 되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D점보다는 C점이 더 파레토율이다. D점보다는 C점이 더 파레토율이다. 틀렸습니다. 절대로 비교 안 됩니다. 요 비교되는 거는 요거죠. 요거를 기준해서 대선 영역, 부채꼴이 나오죠. 부채꼴. 이렇게. 이쪽에 있는
비체적 경제나 체적 경제들은 이거보다는 전부 다 효율면에서 좋은 경제죠. 그래서 개선 영역이라 이해하죠. 그 이제 그거.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답이고요. 틀린 거. 그 다음에 또 틀린 지문이 있어요. 3번에 C이즘은 B이즘보다 파레토 우월하다. 자, 요거는 보세요. B이즘을 비교했을 때 더 좋은 경제, 효율면에 더 좋은 경제는 이 부채꼴 영역 안에 있는 경제들입니다. 요 비체적이든 체적이든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채꼴 안에 있는 경제들은 이거보다 무조건 효율면에서 좋은 경제입니다. 비교되게 돼 있죠. 그래서 C점은 B점보다 더 우월하다. 효율면에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A점은 파레토 효율이다. 맞고요. 자, 5번 보세요. B점은 파레토 비율이죠. 비율인데 당연히 이 안쪽은 무조건 비효율적 생산점입니다. 근데 우리 제가 설명드릴 때 요 안에 비효율적인 경제점들은 두 가지 부류의 비율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부 비율이라 요 안에는. 근데 두 가지 종류의 비율이 혼재되어 있다. 하나는 우리 이 나라가 노동과 자본 있죠.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전부 다 활용하더라도 비율. 그러니까 완전고용이죠. 노동과 자본을 다, 노동자 우리 100명 있고 기계가 50대가 있다 합시다. 그럼 지금 노동자 한 명도 실업자 없어요. 100명 다 사용해. 기계가 50대 전부 사용해. 그래도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완전고용 하더라도 비효율적인 경제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노동을 다 안 쓰고 10명은 실업자로 집에서 놀고 있고 90명만 일해. 기계도 10대를 안 돌리고 있고 40대만 이용해. 이런 이제 불안정 고용, 실업 상태죠. 실업 상태의 생산도 당연 비율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경제점들은 비율이지만 전부 다 완전고용하되 비율과 불안정고용의 비율 두 개가 혼재됐다고 분명히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5번 B점은 완전고용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B점은 물론 비율인데 완전고용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제 완전고용이 달성되지 못하는 점도 이 안에 있습니다. 불안정고용의 경제상태. 그런데 완전고용이더라도 비율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만약에 완전고용, 노동과 자본을 다 사용해. 한데도 비효율적인 생산점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기 5번이 틀렸잖아요. 완전고용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 내리면 안 되죠. 완전고용이 되더라도 비율이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있단 말이에요. 요것도. 그냥 불안정 고용하면 당연히 이 안에 있는 거고 비율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있기 때문에 5번도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수 정답이네. 6번은. 그래서 2번도 답이고 5번도 답입니다. 두 개 답입니다. 자, 이제 답은 이제 두 개인데 2번, 5번.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최적에 대한 비교되냐 안 되냐 있죠. 보기 2번과 관련되어 있는 그건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파레토 최적끼리는 절대로 비교 불가하죠. 그죠? 최적끼리는 절대로 비교 안 돼요. 이 좋나, 이 좋나, 효율면에서 어느 게 좋나 절대로 비교 안 되죠. 비교 안 되는 것은 이 최적끼리 이렇게 움직이면 비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한 사람은 좋아지고 한 사람은 나빠지고 이 사람이 좋아지면 이 사람이 나빠지는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이죠.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비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적과 비최적간 비최적과는 이제 비교되는 것도 있고 비교 안 되는 것도 있죠. 역시 이제 비교 안 되는 건 이런 상황이 되니까 비교 안 되는 거고요. 비교되는 게 이제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렇게 비교되는 거는 이렇게 옮겨갔을 때 이런 양상이 벌어지죠. A와 B가 잘 살고 불변, 잘 살고 불변, 잘 살고 잘 살고 다 잘 살게만 되는 케이스가 벌어지면 비교되게 돼 있죠. 이렇게 보냈을 때 이런 양상이 벌어지면 이게 이제 이것들이 더 효율적인 거고
요거는 비효율적이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비교되게 되죠. 예. 그게 이제 그 상황인데, 그럼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이게 이제 비교되는 거죠. 이제 소비하고 생산을 가지고, 소비는 이 박스로 설명드릴게요. X, Y, A와 B가 나눠 먹을 때 소비 계약 곡선 나왔다. 그럼 하나의 이제 대표 럭비공이 이렇게 나오죠. 물론 이렇게 연장해서 검열이 되지만, 그 다음에 생산은 생산 가능 곡선 이용해 볼게요.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자. 이는 생산 가능 곡선이고, 이건 이제 소비 계약 곡선인데, 일단 보세요. 최적 길이는 절대로 비교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란 점들끼리 누가 물어본다. 이 점이 좋나, 이 점이 좋나, 이 점이 좋나, 이 점이 좋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점이 좋나, 이 점이 좋나, 이 점이 좋나,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로 비교 불가합니다. 절대로 비교 불가해요. 그러나 항상 그 최적 길이 움직이면 어느 한 사람이 좋아지면 어느 한 사람은 나빠집니다. 여기는 생산은 어느 하나를 더 만들면 하나는 생산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절대로 비교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비최적과 최적간, 비최적과 비최적 간에 비교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니 그거 빨리 구분하는 게 바로 이거죠. 비교되는 것은 코어 내부에 있는 거죠. 코어 내부에 있는 것들만 비교되게 되어 있습니다. 코어는 여기는 럭비공, 여기는 부채꼴이죠. 여기서는 이제 이 비교 대상에 올라와 있는 이 비최적 경제가 이 럭비공 쪽에 럭비공의 요 꼭지나 요 꼭지를 합시다. 요 비최적. 이 꼭지나 이 꼭지가 만들고 있는 럭비공이 나옵니다. 이게 개선 영역이죠. 코어 내부 개선. 그 다음에 여기는 비교 대상에 올라와 있는 비최적점이 요즘이 됐을 때 요즘이 만드는 부채꼴. 부채꼴이 여기 이제 개선 영역이죠. 그러니까 요거만 딱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요 럭비공 안에 있는 모든 비최적과 모든 최적점은 요 양꼭지에 있는 두 점보다는 효율면에서 좋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글로 움직이면 요걸로 움직이던데 요거는 요걸로 움직이면 반드시 이런 양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국민이 잘 살가만 되는 케이스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르토 개선 영역이라 하잖아. 파르토 개선 영역. 여기는 이 부채꼴로 움직이면 요 하얀 데로 가든 노란 데로 가든 부채꼴로만 움직이면 두 지하 모두 생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개선 영역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비교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바깥에는 안 된다. 코어 외부는 절대로 비교 불가하다. 예. 그럼 여기에 요즘하고 비교되냐? 안 된다. 요즘하고 요 노란 점하고 비교되냐? 이거는 이제 비교 안 된다 하면 돼요. 여기도 이 하얀 점과 이 하얀 점 비교 안 됩니다. 이 하얀 점과 이 노란 점도 비교 안 됩니다. 바깥에는 안 된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죠. 자, 그러면 뭐 우리 1절에 관한 내용은 거의 끝났습니다. 예. 자, 6번은 그렇게 됐고 이제 7번으로 갑니다. 7번부터는 이제 우리가 현실적 후생경제학인 시장 실패론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자, 7번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 경제 제도가 내포한 가능성이 아닌 것은 이러네요. 시장 경제 제도가 내포한 가능성이 아닌 것은 1번 공공재 초과 공급. 거기 이상하죠. 우리 공공재는 뒤에 나오지만 우리 공공재는 시장에 맡겨두면 시장 실패가 되는 모든 공공재가 시장 실패의 요인입니다. 근데 시장에 맡기면 공공재는 가소 공급되잖아요. 초과 공급 이게 틀리네. 과잉 공급이 안 됩니다. 가소 공급됩니다. 시장에는. 그래서 내용이 틀렸네. 공공재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초과 공급이라는 내용이 틀렸다 말입니다. 내용이.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체제. 독점기업이 존재해서 비효율 수반. 공해산업이 존재해서 외국가 초래.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시장 실패. 시장 실패 요인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장 실패 요인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요 거시경제학 시장 실패 요인, 경제 불안정 및 저성장 언급 안 돼 있지만, 시장 실패 요인들이 다 언급 5개는 나머지 5개는 다 언급되죠. 근데 내용이 1번이 이제 내용이 틀렸다. 공공연의 시장에 맡겨두면 가소공급되어 시장 실패가 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 그럼 우리 시장 실패 요인을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런 공부하시는데, 시장 실패 요인은, 시장기구가 우리나라 경제를 지상 최고의 경제인 후생 극대화로 가게 하는데 실패한다 말이죠. 그래서 등으로 말하면 이제 후생 극대화 되려면 효율이 추구돼야 되고 공평이 추구돼야 되고 경제 안정 및 성장이 추구돼야 되는데 있고 있는 시장이 효율도 추구 못하고 공평도 추구 못하고 안정 성장도 추구 못하는 현상을 말하죠.
이제 등목으로만 요 3개가 안 되는 거를 시장 실패라고 하고, 요인은 총 6개가 나옵니다. 왜? 효율이 안 되는 게 4개나 나오죠. 효율이 안 되는 게. 그리고 이제 각각 하나씩 이렇게 6개 총 시장 실패 요인입니다. 효율이 안 되는 게 이제 일단 불안정 경쟁 시장이면 효율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번도 불안정 경쟁 시장 요인에서 빼낸 불확실성. 요 2개는 이제 불안정 경쟁 시장 요인이라 효율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또 효율이 안 되는 게 이제 외부 효과. 그 다음에 공공재, 우리 던져. 요 2개는 후생경작 1정리 단수장에 봤다시피 우리나라 시장이 왕경시장이라도 효율이 안 되는 요인이죠. 악등 요인입니다. 이거는 불경시장이라 효율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요 2개는. 이거는 이제 불경이면서 이거 2개 있으면 더더욱 비효율이죠. 근데 왕경이라 하더라도 이거 2개가 존재하면 효율이 안 되는 아주 악등 요인이죠. 그 다음 이제 5번은 소득 불평등. 원래 이제 자본주의의 원초적인 문제죠. 소득 불평등.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불안정하고, 경제가 저성장하고, 이것도 이제 거시경제, 경제 시장 실패 요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정리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는 게 요거 3개죠. 2번, 3번, 4번 아닙니까? 왜냐? 1번에 대한 내용과 대책은 5장에서 커버가 됐고요. 5장에서 이미.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대한 대책은 6장의 내용입니다. 6장이 이제 각종 소득, 재무 정책 쓰는 경우고, 그 다음에 요거의 대책은 이제 거시경제거든요. 그럼 거시경제에서 또 하니까 여기서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요인만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하시고, 요거는 거시경제에서 하는 거고, 호황불황 잡아내는 거, 성장 깨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거시경제이고요. 요거는 이제 5장에서 했고요, 이미. 요거는 6장에서 했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여기서 이제 하는 건 요 3개죠, 3개. 내용 정리는 이 3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시장 실패 요인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장 실패 이야기하면은, 그게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필요 조건이죠. 그래서 충분 조건은 안 됩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다. 즉, 시장 실패라고 해서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를 나아지게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들어가서 더 나빠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 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정부가 들어가면 시장에 들어가면 오히려 시장을 더 나쁘게 할 수도 있다를 주장하는 게 정부 실패, 그 다음에 차선의 이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개입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은 아니다, 그죠? 다 잘 들어가서 잘 고쳐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 실패 요인 정리하고 이제 다 하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 이제 요거 3개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 내용이 이제 9번부터 이제 우리 문제가 요 이제 불확실성, 불안전 정보, 즉 정보의 비대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옵니다. 9번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번.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간, 보험자 관계인데, 보험회사가 정보 소자고, 그 다음에 보험가입자가 정보 다자죠. 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A가 정보 다자가 보험가입자잖아요. 보험가입자. B, 정보 소자가, 정보 적은자가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요 관계는 이제 보험계약 관계에 정보의 비대칭이 나왔어요. 보험가입자가 정보 다자고요. 보험회사가 정보 소자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져올 결과가 아닌 것은 당연히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의 이제 여기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발생하여 이 보험회사 쪽에서는 비효율 거래를 할 수밖에 없죠. 손해보거나 비효율적인 거래를 하게 됩니다. 도덕적 해이는 이 사람이 이제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사고를 막 내버리는 거죠. 사고 예방 안 하고. 그게 도덕적 해이고요.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보험회사는 처음부터 사고 잘 낼 사람만이 보험에 가입한다. 이게 역선택이죠. 이제 역선택은 가무추진 특성, 도덕적에는 가무추진 행동, 사후 그래야 된 뒤에 이 사람을 손해되게 하나 나타나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
본인 대인 관계라고 하면은 이제 이 도덕질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역선택은 이제 이 중고차 시장, 그 다음에 레몬 시장, 삐총 개살구 시장이죠. 레몬 시장.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역선택의 대표적 시장들입니다. 자, 이걸 공부를 열심히 하시죠. 일단, 9번의 도덕질의 발생, 맞고요. 그래서 바로 최적이 달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조건 이 거래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비효율적 거래. 그리고 그걸 미리 아니까 이 보험 상품을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이 형성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발생이 달성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에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보험회사가 이익을 본다. 틀리죠. 보험계약에서는 정보 소자가 보험회사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정보 다자요. 이 사람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그래서 보험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죠? 자꾸 손해보니까 이 보험회사는 그 상품을, 보험 상품을 없애버리기입니다. 도둑질의 역선 때문에 계속 손해보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상품을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또 13번에 가봅시다. 계속 같은 문제입니다. 시중자금 사정이 나빠져서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기업들과 거래한다. 이 역선택이네. 역선택이네요. 은행이, 자, 이제 우리 대출시장은 은행이 정보소자요. 돈 빌리는 차입자가 정보다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려버리면요. 이걸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누가 빌리러 옵니까? 이렇게 높은 대출 금리를 내고도 수익이 남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돈 빌리 가가지고 더더욱 위험한 데 투자하게 되죠. 그죠? 대출금리를 올려서 빌려주면 만약에 대출금리가 원래는 10%였는데 이걸 20% 올려버렸다. 그럼 이 대출금리로도 돈 빌리 가는 자는 누구냐? 더더욱 위험한 투자 계획을 갖고 우리 고수익과 고위험 아니에요. 고수익, 고위험.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내고도 남으면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돈 빌리 가가지고 더더욱 위험한 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역선택이다 말이에요. 역선택. 역선택. 그래서 은행들은 이렇게 뭐 아무리 돈 빌리러 온 사람이 많아도요. 이 대출금리를 선뜻 올리지 않고요. 올리면 더더욱 위험한 사람이 빌리러 간다. 빌리러 온다. 그래서 이거 대출금리를 확 올리는 게 아니라 신용할당을 하게 되죠. 선별, 골라내기. 신용할당. 신용할당이 뭐냐면은 빌리러 온 사람을 철저히 조사해서 위험하다 싶으면 대출 금지. 안전하고 신용이 있으면 원래 금리로 그냥 빌려주고. 이게 이제 신용할당이죠. 신용할당은 이제 금융시장의 선별행위 아닙니까? 선별행위. 우리가 역선택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이 선별행위죠. 정보소자 쪽에서는 선별행위고요. 정보다자 쪽에서 그럼 질 좋은 정보다자, 질 나쁜 정보다자는 대책을 할 필요도 없고요. 질 좋은 정보다자 쪽에서는 알리는 거죠. 야, 너 내가 이렇게 질이 좋으니까 난 안전하게 투자할 테니까 내한테 빌려주라. 이 사람한테 빌려주면 돈 떼인다. 내한테 빌려주라. 나는 이렇게 좋은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리는 방법, 신호발송이죠. 그런 거 다 공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 지금 13번에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중자금이 나빠져서 사정이 나빠져서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기관들은 더더욱 위험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기업들과 거래하게 돼요. 더더욱 위험한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빌리러 온단 말입니다. 그 대출금리 올리면 이때 이러한 사항에 대해 설명한 것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비대칭 정보의 하나의 현상이고 역선택의 문제죠. 역선택입니다. 처음부터 위험한 사람이 빌리러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선택. 우리 대출의 도덕적에는 뭐예요? 처음부터 위험한 사람이 빌리러 온다 그거 아니고 도덕적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처음에 계획한 대로 안 쓰고 마음대로 나태하게 쓰고 말이죠. 연체시키고 안 갚고 도망다니고 이게 이제 도덕죄 아닙니까? 거래된 뒤에 나태한 활동. 그게 이제 도덕죄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역선택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감추인 특성하면 역선택합니다. 감추인 특성에 의한 비대칭 정보 맞고 2번 맞고 1번 맞고 3번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신호발송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 보완할 수 있다. 신호발송은 물론 질 좋은 참 안전하게 투자를 계획을 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모르니까 그래서 잘 안 빌려주려 하니까 니도 위험하겠지 하고 안 빌려주란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자료를 이용해서 이 사람 보여줘요. 나는 위험하지 않다. 나는 이 돈 빌려 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쓰겠다.
이게 딱 보여주는 거죠. 신호 발송을 하는 거. 그럼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안전하다, 이 사람이 위험하다를 모르니까 이제 빌리러 온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제 이 사람 주위의 통계를 이용해서, 정보들을 이용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위험하면, 야, 당신은 위험하니까 대출 안 되겠다. 아, 당신은 안전하니까 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정보 소자 쪽에서는 선별, 정보 질 좋은 정보 다자 쪽에서는 신호 발송 이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4번의 신호 발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또 뭐 선별을 통해서 신호 할당이죠. 신호 할당을 통해서 이게 은행에서 정보 소자 쪽에서 하는 게 신용 할당입니다. 선별하는 거, 선별. 그러니까 근데 이제 5번에 보면은 감시와 담보? 아이고, 요거는 도덕죄를 막기 위한 거 아닙니까? 담보대출이 뭐냐? 이 사람 돈 미리 가놓고 마음대로 쓰고 안 갚고 도망다니고 뭐 이거를 막기 위한 게 담보대출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시. 근데 돈을 미리 갔는데 저 사람이 잘 쓰는지 잘 갚을지 이런 걸 이제 철저히 감시하는 거는 역시 도덕죄를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감시와 담보는 도덕죄에 막기 위한. 그래서 답은 5번이네. 5번. 여러분, 그 이제 또 뒤에 이제 몇 문제만 더, 이거는 내용이 쉽잖아요. 정보 비대칭은. 내용이 쉽고 이제 공부만 하면서 이제 다 맞출 수 있는데, 그 대책들 다 알고 계시죠? 여기 각 케이스에 도덕죄에 이제 각 시장별로 나오죠. 우리 책에도 기본서에도 다 공부했는데, 이거 이제 역선택이라는 각 구체적 사례들, 보험시장, 보험시장, 노동시장, 재화시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본인 대리인관계, 보험시장, 재화시장, 대출시장, 이래서 이 도덕죄를 막기 위한 각종 방안들, 역선택을 막기 위한 각종 방안들, 특히 요 이제 비교를 반드시 하셔야 되죠. 여기 문제도 보면 최근에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구분하는 문제가 최우선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 대응에도, 대책에도 반드시 구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 내용도 구분해야 되지만, 대책도 상당히 구분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니까 반드시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양쪽 다 있는 게 노동시장의 효율임금이죠. 효율임금은 거시경제학에도 중요하게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잖아요. 효율임금은 이놈은 노동시장의 도덕적 해이도 막고요. 농땡이 치는 노동자도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질 나쁜 노동자가 채용되는 걸 막기도 하죠. 효율임금을 지불하면 처음부터 질 좋은 노동자가 채용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요것도 막고 요것도 노동시장의 효율임금 요것도 막고 요것도 막는 유일한 것이고요. 그 외에는 상당히 구분된 데죠. 그래서 잘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3번까지 풀었고요. 뒤에 이제 14번에 이제 몇 개 더 풀면은, 이 부분은 마치도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까? 몇 가지만 조심하시면 다 맞춥니다. 자, 그럼 오늘 이번 시간에는 13번까지 있고 14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